안녕하십니까. 2013년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에 대한 공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2013년에는 2012년과 달리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이 일부 과목이 변경됐고 시험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이 어떤 건지 자격시험에 대한 소개를 하겠고, 과목별로 어떻게 배점이 바뀌었고, 그리고 과목별 출제 경향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사항들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일단 투자자산운용사라는 것이 뭐냐라는 첫 번째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자산,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자산이죠. 위험자산에 대한 운용을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요. 크게 얘기해보면 우리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 레버카운트와 관련해서 자산관리를 한다거나, 또는 투자자문회사라든지 또는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에서 근무하면서 자금을 펀드를 운영하는, 우리 과거에 보면 펀드 매니저라고 했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역할과 자산관리라고 하는 역할,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죠. 자산관리와 자산을 운용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 투자자산운용사라고 하는 자격시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했던 FP라고 하는 자산관리사 시험과 그 다음에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일반 운용 전문 인력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어쨌든 FP와 펀드 매니저가 합쳐져서 나온 것이 투자자산운용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FP 시험만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라면 그 나머지 부분만 이제 시험 봐서 할 수가 있고요. 펀드 매니저만 있는 부분들은 FP 과목에 대해서만 따로 시험을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 가서 말씀드리게 하고요. 두 번째는 시험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금융투자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투자협회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 그 다음에 자산운용협회라고 하는 이 세 협회가 합쳐져서 금융투자협회로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죠.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은 1년에 2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에도 4월 27일 시험과 10월 27일 두 번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매년도에 보면 이 투자 상담사라고 하는 증권 투자 상담사나 파생상품 상담사가 끝난 이후에 보통 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보면 증권 투자 상담사하고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가 2월에 시험을 실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4월에가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일반적으로 보면 증권 투자 상담사나 파생상품 상담사를 취득한 사람이 투자자산운용사로 넘어가는 그러한 기간을 보통은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은 4월 27일과 10월 27일 두 번, 시험 지역은 서울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도록 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요. 합격 기준은 평균이 70점이 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투자자산운용사가 아닌 투자 상담에 관한 시험 문제, 이를테면 증권 투자 상담이라든지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라든지 또는 펀드 투자 상담사인 경우에는 60점을 넘으면 되는데, 이 투자자산운용사는 평균 70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70점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거의 다 알 정도로 어느 정도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이 크게 나누면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과목이 과목별로 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락이 40점 이하면 과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과목은 우리가 과목별로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을 취득해야만이 합격하게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시험 유형은 전부 다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지선다형 시험에 비해서는 역시 사지선다형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다라고 할 수가 있고, 서술형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다 사지선다형으로만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시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구성은 크게 세 과목, 1과목부터 2과목, 3과목 이렇게 크게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 1과목 보면 금융상품 및 세제인데, 자, 과거에는 고객 상담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상담, 상담 및 재무 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과목이 2013년부터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세제 관련 및 금융상품, 부동산 관련해서 상품에서 묶어서 금융상품 및 세제라는 과목으로 제1과목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2과목은 투자운영전략 2인데요. 대안투자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의 증권투자 대신에 할 수 있는 대안투자 부분, 그 다음에 해외 증권 운영 전략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산업 분석, 국제금융 분석 이런 부분들이 다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분석으로 한 과목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합쳐지는 관계로 인해서 금융투자협회의 교재가 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2월 초 정도에는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되게 투자 분석으로 묶였다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을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과목이죠. 그래서 2013년에 시험 부분에서 과목이 바뀐 부분은 고객 상담 및 재무 설계 부분이 없어졌고 기본적 기술적 산업 분석, 국제금융 분석 부분이 투자 분석으로 제목이 하나로 통합이 됐지만 투자 분석 안에는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실릴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 포함해서 제2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3과목인 경우 직무윤리 및 법규라든지 투자 운영 전략 1, 거시경제 및 분산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묶었는데 이 과목들은 기존에 있던 과목과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문항수에서 있어서 약간의 조정이 있죠. 거시경제 및 분산투자 부분에서 거시경제 부분이 과거에 5문제였던 것이 4문제로 바뀌었다거나 투자 운영 및 전략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전략이 각각 8문제였던 것이 6문제로 바뀌었다거나 이러한 부분적으로 과목 문항수가 좀 조정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총 1과목부터 3과목까지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에는 135문제로 1교시, 2교시 나눠서 시험 봤던 것이 지금은 시험을 120분 그냥 한꺼번에 120분에 풀고 문항수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100문항으로 문항수가 축소됐다. 문항수가 축소됐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만 본다면 조금은 부담이 좀 줄고 과거에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봤던 것이 지금은 120분 한 번으로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종전에 금융자산관리사 즉 FP죠. FP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1, 3과목은 면제되고 2과목만 시험에 응시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과거에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운영 전문 인력 시험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2, 3과목이 면제되고 1과목만 치르시면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투자자산 운용사가 아니라 금융자산관리사 즉 FP로 따로 시험 받고 펀드 매니저 따로 시험 분들 그러니까 이 FP와 펀드 매니저 따로따로 있는 분들은 별도로 시험 보지 않아도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다만 FP만 있는 분들은 1, 3과목이 면제되고 2과목을 시험을 보셔야 되고 펀드 매니저 즉 운영 전문 인력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2, 3과목이 면제돼서 1과목만 시험에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13년에 시행되고 있는 투자자산 운용사는 문항수가 축소됐고 과목이 일부 삭제된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과목이 통합된 과목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과목들에 있어서 문항수가 다소 축소됐다. 문항수가 늘어난 건 없습니다. 문항수가 동일하거나 또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체 과거 1교시와 2교시를 봤던 것을 시험을 한 번으로 그러니까 1교시로만 보고 시험 시간도 120분 100문항으로 모든 문항수가 전부 다 1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점이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과목별로 출제 경향 및 분석을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면 제1과목 세제 관련 및 법규 및 세무전략, 관련 법규와 세무전략, 특히 세제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들, 그 다음에 상속세,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제, 보유에 따른 세금, 양도에 따른 세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두 번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세무전략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세제 관련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위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출제 부분들을 주의 있게도록 보시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 및 부동산 상품 분석인데요. 금융상품은 상당 부분은 증권투자상담사에서 다뤘던 금융상품 위주로 다룹니다. 다만 조금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증권투자상담사에서 다뤘던 경우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고, 금융상품에서는 어쨌든 여러 금융회사들에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을 비교하는 전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비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금융 관련 제도들, 이를테면 예금보호제도라든지 세금우대제도라든지 비과세제도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된다. 다만 2013년에 금융상품 제도들이 일부 바뀌고 있죠. 연금저축제도가 개정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출간이 되는 부분에서 반영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부동산 상품인 경우에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운용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소해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잘 취득되지 않는 과목이니까 이러한 과목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 과목에 넘어가면 대한투자전략하고 해외증권전략이 있습니다. 대한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투자했던 증권이나 이러한 부분과 상대적 개념으로 부분인데, 대한투자에서는 대한투자의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특히 대한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사모펀드라든지 PEF죠. 사모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뤄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거 외에도 헤지펀드의 전략 등을 잘 살펴보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헤지펀드가 일반 펀드와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증권 운영 전략은요, 다른 어떤 과목보다는 기본 교재를 정독을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증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외 증권 투자할 때는 환위험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금리 변화 위험, 주식 변화 위험 등이 있겠지만 역시 대표적인 게 환위험입니다. 그래서 환위험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국가 간의 상관계수와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분산 투자를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물어보고, 환위험에 대한 해지 전략, 이러한 부분도 여기서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해외 증권은요, 특별히 어디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본 교재를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교재가 나오면 알겠지만 아마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산업 분석 내용 등을 담을, 기존의 과목 명칭은 바뀌었지만 내용을 그대로 담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험 경향에서 보면 증권투자 상담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투자 상담사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잘 보시면 되고, 다만 산업 분석 과목이 추가됐을 때는 그 부분이 생소한 과목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리스크 관리 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마켓 리스크죠. 시장 위험과 주로 신용 위험, 이런 부분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바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특히 리스크 관리는 바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산 문제가 서너 문제 가까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을 반드시 꼼꼼히 정리해야 될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직무윤리 및 법규가 있고, 직무윤리 및 법규 같은 경우, 특히 윤리 및 법규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 가장 과락이 많이 나고 있고, 법규 부분이 워낙 출제 범위가 높기 때문에 법규 부분은
어떤 기본서에 정독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투자 운영 및 전략에서 보면 주식 채권 파생 결과 분석이 있는데 주식 운영 전략은 기본서 위주로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채권 운영 전략은 내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채권 운영 전략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특히 듀레이션 쪽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파생 상품 전략은 그 어떤 과목보다 좀 평이하게 내고 있다. 즉, 이 투자 운영 및 전략에서는 가장 평이하게 내고 있고, 혹시 파생 상품 투자 상담소를 취득하신 분들은 매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과 분석은 최근에 출제 경향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결과 분석 같은 경우에도 기본서 위주로 꼼꼼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거시경제 및 분산투자인데 거시경제라는 과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만 내용을 이해보다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거시경제는 기본서를 정독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분산투자기법은 5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2~3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부분은 강의 때 우리가 정리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위주로 꼭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자격증별 중복학습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고해서 어떤 자격증에서 공부한 내용이 다른 자격증에서도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자료고요. 끝으로 와우패스의 단계별 학습 전략에 보면 우리가 정규 과정이 있죠. 특히 이 투자자산 운용사인 경우에는 그 어떤 자격증보다도 기본 교재를 꼼꼼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끔 더러 수험생들이 문제집만으로 대비한다거나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 투자자산 운용사는 문제집만 풀어서 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고 일단 합격 기준도 다르지만 내용도 과거 투자상담사의 시험 수준보다는 무척 높다. 이런 면에서 기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정리하는 정규반 전략이 가장 꼭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된 이후에 문제집을 통해서 내가 놓친 부분들을 최종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각 과목별로 일특강이라고 하는 엑기스 부분만 얘기하는 부분들을 갖고 이러한 부분들 통해서 모의고사로 쳐보면서 시험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자산 운용사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요. 마치기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투자자산 운용사를 공부하기 전에 보면 증권투자상담사나 파생상품 상담사를 취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은 다른 어떤 자격증보다도 시험에 합격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오고 있는 기본 교재를 갖고 시험에 대비하는 자세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시간을 두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보다는 낼 수 있는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그 정해진 학습 그 진도상에 따라서 딱딱 맞춰와야 되고 주말을 이용해서 학습 그 진도율을 높이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